이거 저희 엄마가 가진 거랑 똑같아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열쇠. 30년 전 화재로 딸과 함께 사라진 줄 알았던. 그런데 지금 요양원 청소원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죽은 딸의 유품을 어떻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평안과 건강의 복이 가득 차오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해성요양원 5성급 호텔 로비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체코제 크리스털 샹들리에 한 달 입소비 1,200만 원. 재벌과 유명 인사들만 머무는 곳이었죠. 저는 올해 75 박순덕입니다. 해성그룹 창업주의 미망인.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0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여장부. 하지만 이제는 심장병으로 매일 9알의 약을 먹어야 했어요. 기억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어제 먹은 저녁은 기억 못해도 30년 전 그날만큼은 생생했어요. 자식들이 입소를 권했습니다. 큰아들 영수 50살, 둘째 딸 명숙 48. 엄마, 여기가 제일 좋대요. 의료진도 최고고요. 우리가 매일 찾아뵐게요. 거짓말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입소 첫날 밤. 저는 혼자 짐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자개 보석함을 10자 작은 열쇠 하나. 손때 묻은 황동 열쇠 톱니다. 부분이 정확히 절반. 제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열쇠를 꼭 쥐자 30년 전 기억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막내딸 정혜의 얼굴. 환하게 웃던 25살 정혜. 엄마, 이거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정혜가 제 손에 열쇠를 쥐어주던 날. 둘이서 골동품 가게에서 낡은 금고를 샀어요. 금고 가게 주인이 열쇠를 톱으로 반으로 잘랐습니다. 뽀드득 새 갈리는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왼쪽 반쪽은 제가, 오른쪽 반쪽은 정혜가. 이 열쇠로만 열 수 있는 금고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 들어있죠. 정혜가 장난스럽게 윙크하던 모습. 하지만 그로부터 딱 87일 후 정혜는 사라졌습니다. 30년 전 1995년 12월 15일 금요일 새벽 2시 37분 해성그룹 본사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집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전화벨 소리에 깼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본사에 물이 났어요. 정혜는요? 정혜는 어디 있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막내 이사님이 7층 자료실에서 야근 중이셨는데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차에 뛰어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어요.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불길이 7층 창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소방차 8대, 소방관 24명. 7층 자료실 진입 불가. 온도가 섭씨 1200도. 소방관 대장의 말에 무릎이 꺾였어요.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혜야, 정혜야. 목이 찢어져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9시. 화재 진압 완료. 7층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시커먼 재와 녹아내린 철골만. 정혜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법의학자가 말했습니다. 섭씨 1000도 이상에서는 뼈도 제거됩니다. 장례식장에는 빈 관만 놓였습니다. 영정 사진 속 정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흘밤을 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말라 피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영수, 둘째 딸 명숙. 두 사람은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구석에서 속삭이며 뭔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영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회사 지분 얘기 좀 해야죠. 정의 빈소도 아직 안 치웠는데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정혜가 가진 지분 30%. 이제 저희가 나눠 가져야죠. 명숙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정혜 언니 없으니까 저희가 회사 이어받을 거잖아요. 저는 두 자식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 입꼬리에 걸린 미세한 미소. 섬뜩했어요. 그날 밤 새벽 2시, 저는 혼자 회사 화재 현장으로 갔습니다. 경비원도 없는 시간. 손전등 하나 들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는 불에 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비상 계단을 걸어 올라갔죠. 7층 복도. 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무너진 천장, 녹아내린 형광등, 시커먼 벽. 자료실 문은 반쯤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바닥은 재투성이. 서류 캐비닛은 뼈대만 남았고 책상은 숯덩이가 됐습니다. 손전등을 천천히 비추며 걸었어요. 발밑에서 뭔가 반짝였습니다. 쪼그려 앉아 손으로 재를 쓸어냈어요. 작은 금속 조각. 열쇠였습니다. 반쪽만 남은 황동 열쇠. 정혜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바로 그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열쇠를 주워 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목걸이 체인은 끊어져 있었어요. 정혜는 이 열쇠를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자다가도 목에 걸고 잤어요. 그런데 왜 여기 떨어져 있을까? 저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열쇠가 떨어진 위치는 자료실 문에서 3m. 창문 쪽이었어요. 만약 정혜가 불을 피해 도망치려 했다면 문 쪽으로 가야 정상이었습니다. 왜 창문 쪽에?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깨진 유리창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7층 높이. 아래를 내려다 봤어요. 건물 뒤편 화단. 덤불이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혹시? 저는 급히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건물 뒤편 화단으로 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덤불을 헤쳤어요. 가시에 손이 찢어졌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때 뭔가 보였어요. 흰색 천조각. 가까이 가서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진 블라우스 소매. 정혜가 화재 당일 입었던 옷이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혜가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뜻. 7층에서 뛰어내렸으면 죽었을까? 아니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소방서를 찾아갔어요. 화재 조사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소방관이 두꺼운 파일을 건네줬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밤새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화재 원인 전기 합선 추정. 발화 지점 7층 복도 천장. 발화 시각 오전 2시 37분. 저는 발화 지점을 다시 읽었어요. 7층 복도 천장. 자료실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였어요. 자료실에서 일하던 정혜가 어떻게 복도 화재를 미리 알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을까? 누군가 미리 알려줬거나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저는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소방서 측은 난색을 표했어요. 이미 오래된 사건이고 영상도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혜성그룹 회장 박순덕이 요청합니다. 혜성그룹 회장이라는 이름. 소방서장이 직접 움직였어요. 일주일 후 복원된 영상 일부를 받았습니다. 화질이 나빴지만 볼 수는 있었어요. 화재 발생 42분 전. 오전 1시 55분. 7층 복도를 지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제 손에 든 USB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영수와 명숙이었어요. 한밤중에 회사에 올 이유가 없는 두 사람. 게다가 영수의 손에는 빨간 휴대용 용기. 명숙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내 자식들이. 저는 그날 밤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영수와 명숙의 최근 6개월 행적을 조사해 주세요. 통화 기록, 만난 사람, 돈 거래 내역 모두요. 한 달 후 탐정이 두꺼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12월 8일. 화재 일주일 전. 영수가 이태원 뒷골목 술집에서 한 남자와 만남. 남자의 신원 김철호 45세, 정가오범, 방화 이건 포항. 만남 시간 3시간 17분. 영수가 건넨 흰색 봉투 안에 현금 2천만 원 추정.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12월 12일. 화재 사흘 전. 명숙이 삼성생명 본점 방문. 가입보험 화재 사망보험 5억 원. 피보험자 박정혜. 수익자 박명수. 보고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방화범 고용, 보험 가입, CCTV 영상.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키웠구나. 돈과 권력만 중요하다고 가르쳤구나.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은 없었어요. 정혜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병원 영안실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당일부터 한 달간 서울 시내 모든 병원, 신원 미상 화상 환자 기록, 밤낮 없이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정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서 실종자 명단도 뒤졌어요. 전국 쉼터, 노숙자 보호소까지 3개월간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96년 3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010으로 시작하는 생소한 번호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정혜의 목소리였어요. 3개월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정혜야, 너 어디 있니? 다쳤니? 지금 어디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하지만 당분간 숨어 있을게요. 오빠랑 언니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알고 있어, 엄마가 다 알아냈어. 미안해, 정혜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정혜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괜찮아요, 엄마. 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예요. 엄마도 모르는 척 해주세요. 제가 죽은 걸로 하고 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살아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정혜는 한 달에 한 번씩 공중전화로 연락했어요. 정혜는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이름을 강정혜로 바꾸고 동네 식당에서 일했어요. 월급 8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몰래 돈을 보내려 했어요. 엄마, 그러다 들통나요. 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정혜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수와 명숙은 정혜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회사 지분 30%를 15%씩 나눠 가졌어요. 명숙은 보험금 5억 원도 받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슬픈 척했지만 뒤에서는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정혜를 지키기 위해서. 5년이 흘렀을 때 2000년 봄 정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아기 가졌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이니? 축하해, 정혜야. 아기 아빠는 누구니? 정혜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가난하지만 착해요. 트럭 기사예요. 아기 아빠는 정혜가 식당에서 일할 때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5년간 매일 와서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정혜에게 청혼했지만 정혜는 거절했습니다. 신분을 숨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갖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9개월 후 2000년 12월 3일 정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민서. 아기 아빠 성을 따서 강민서. 저는 우편으로 아기 사진을 받았어요. 작고 빨간 얼굴의 손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안아볼 수는 없었어요. 민석이가 자라는 동안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정혜는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잠은 하루 4시간. 저는 몰래 학비를 보냈습니다.
장학금 명목으로. 정혜도 알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민석이는 밝게 자랐습니다. 매달 정혜가 보내는 사진 속 민석이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정혜는 아들에게 아빠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2015년 여름, 민석이가 15살 되던 해, 정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정혜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췌장암이래요. 말기예요. 6개월. 저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말렸어요. 오시면 안 돼요. 오빠랑 언니가 알게 돼요. 민석이만 잘 부탁드려요. 저는 통곡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정혜도 울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2015년 10월 17일, 정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5살. 저는 장례식장 밖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빈소에는 민석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5살 소년. 엄마 영정을 붙들고 우는 모습. 제 심장이 찢어졌어요.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러다 들키면 민석이까지 위험할 테니까요. 저는 몰래 화환을 보냈습니다. 고인의 친구 일동이라고 적었어요. 민석이는 17세의 고아가 됐습니다. 친척도 없이 혼자 남겨졌어요. 저는 계속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 편의점, 택배.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5이 됐어요. 심장병이 악화됐습니다. 협심증으로 3번 쓰러졌어요. 기억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어제 일은 기억 못해도 30년 전 정의 얼굴은 생생했어요. 영수와 명숙은 요양원 입소를 권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셔야죠. 저는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성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입소 첫날, 저는 짐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보석함에서 반쪽 열쇠를 꺼냈습니다. 30년간 간직한 유일한 비밀. 정혜와의 추억. 열쇠를 꼭 쥐고 눈을 감았어요. 정혜야 보고 싶어.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 담당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7쯤 돼 보이는 청년. 단정한 얼굴에 맑은 눈빛. 저는 무심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정혜를 닮았어요. 청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 담당 강민석입니다. 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강민석. 그 이름. 정혜의 아들 이름.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흔한 이름이니까요. 저는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민석이는 방 안을 둘러보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보석함을 봤어요. 뚜껑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작은 열쇠가 보였습니다. 민석이의 손이 멈췄어요. 이거. 민석이가 열쇠를 집어 들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민석이는 열쇠를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반쪽만 남은 황동 열쇠. 톱니대가 정확히 절반. 이거 저희 엄마가 가진 거랑 똑같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어요. 와르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차가 카펫에 쏟아졌어요. 민석이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엄마라고. 방금 뭐라고 했니? 네, 저희 엄마요. 돌아가셨지만 유품 중에 똑같은 열쇠가 있었어요. 민석이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꺼냈어요. 목걸이에 매달린 작은 열쇠. 제 눈이 커졌습니다. 오른쪽 반쪽 열쇠. 정혜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민석이는 두 열쇠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신기하죠? 똑같이 만족식이에요. 민석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의자에 앉으세요. 민석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 엄마 성함이 뭐니? 강정해요. 민석이의 대답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혜. 내 딸 정혜.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석이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목이죠. 민석이는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니? 10년 전이요. 췌장암이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얘기 좀 더 해줄 수 있니? 제 떨리는 목소리에 민석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내 엄마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민석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혜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구나. 민석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엄마는 항상 웃으셨어요. 저한테 최선을 다하셨고요. 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간호사 불러올까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내 엄마가 우리 딸이랑 닮은 것 같아서.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민석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 민석이가 돌아봤어요. 할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무너졌어요. 손자야, 내 손자.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핏줄. 하지만 밝힐 수 없었어요. 영수와 명숙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민석이까지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혜를 닮은 맑은 눈. 저는 베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수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회사 일로 서명 좀 받아야 하는데요. 영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재산 이전 동의서. 이게 뭐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이제 회사 경영은 저희한테 맡기시고 편히 쉬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영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30년 전에도 기다리지 못했잖니.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보렴. 영수는 서류를 움켜쥐고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일이 꼬이고 있어. 어머니가 이상해?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죠. 뭐가 이상한데? 서명을 안 하시려고 해? 그리고 30년 전 얘기를 꺼냈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숙이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뭘 알고 계신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위험해. 영수가 복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청소 도구를 들고 지나갔어요. 영수의 시선이 민석이에게 꽂혔습니다. 저 청소부 새로 온 애야. 영수가 중얼거렸어요. 명숙이 물었죠. 왜 무슨 문제라도. 아니 그냥. 하지만 영수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는 제 방을 다시 찾았어요.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가 쓰레기를 비우며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 자주 오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하고 딸이 가끔 와.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형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라 외로워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넌 외롭지 않아, 민석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석이가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민석아, 네, 할머니. 너 내일도 올 거지? 민석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매일 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이가 나간 후 저는 보석함을 열었어요. 반쪽 열쇠를 꺼내 꼭 쥐었습니다. 정혜야, 내 아들 잘 컸어. 착하고 씩씩해. 하지만 그날 밤, 영수는 요양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 담당 청소 직원 말인데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석 씨요? 네, 그 친구 어디서 온 앤가요? 원장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하던데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살고 있어요. 영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혹시 어머니한테 이상한 말 안 하던가요? 원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는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그날 밤 사립 탐정을 고용했어요. 강민석의 신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영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민석 27세. 출생지 경기도 양평군. 어머니 강정혜 2015년 10월 17일 사망. 사망 원인 췌장암. 아버지 미상. 영수의 손이 멈췄어요. 강정혜, 그 이름. 30년 전 화재로 죽은 여동생 이름. 영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정혜가 살아있었던 건가? 영수는 급히 명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정혜가 살아있었어. 명숙의 비명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요양원 청소부가 정혜의 아들이야. 이름도 나이도 출생지도 다 맞아. 30년 전 화재에서 살았던 거야. 명숙은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실까?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그래서 서명을 안 하신 거야? 영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증거를 없애야 해. 영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증거라니? 그 청소부랑 어머니를 떨어뜨려야 해. 최소한 청소부가 어머니 방에 못 가게 해야지. 다음날 아침, 원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민석 씨의 담당 구역을 바꿔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다른 직원이 담당하게 해주세요. 원장이 난색을 표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시죠? 어머니가 불편해하세요. 젊은 남자 직원은 싫다고 하시네요. 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원장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는 제 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구역으로 배치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민석이는 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원장님 왜 갑자기 바뀐 거예요? 보호자 요청이 있었어요. 원장의 대답에 민석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청소하는 걸 좋아하셨는데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이니까 따라야죠. 민석이는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제 방 앞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갑자기 바뀐 걸까? 민석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상함을 느꼈어요. 며칠째 민석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이 청소를 했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석 씨는 어디 갔나요? 담당이 바뀌었어요. 간호사의 대답에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보호자분이 요청하셨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영수와 명숙.
저 아이들이 눈치챘구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저는 늙고 병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건 자료를 다시 찾아줘. 소방서 보고서, CCTV 영상, 탐정 보고서 모두. 그리고 변호사도 연락해줘.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게 왜 갑자기? 제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물어보지 말고 해. 비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3일 후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밤새 자료를 읽었어요. 영수와 명숙이 방화범을 고용한 증거, 보험금 수령 내역, CCTV 영상,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석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쓸 거야. 변호사가 펜과 종이를 준비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재산 전부를 강민석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과 따님은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상속인이 아니야. 30년 전 동생을 죽이려 한 살인 미수범이야. 변호사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강민석은 내 막내딸 정의 아들이야. 내 손자지. 그 아이가 진짜 상속인이야. 하지만 유언장을 다 쓰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멎을 듯 아팠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회장님,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앰뷸런스가 출동했습니다.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영수와 명숙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수가 외쳤어요. 하지만 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의사의 말에 영수와 명숙은 표정을 굳혔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유언장은 어떻게 됐을까?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같은 시각 민석이는 퇴근길에 편의점 TV를 봤습니다. 속보입니다. 해성그룹 박순덕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민석이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민석이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만 면회 가능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민석이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그때 영수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민석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걱정돼서요. 영수가 코웃음 쳤습니다. 할머니? 청소부 주제에 무슨 상관이야? 민석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걱정돼서요. 영수는 민석이를 노려봤어요. 너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이상한 말 안 했어? 민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영수가 민석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선동한 거지. 재산 노리고. 민석이가 손을 뿌리쳤어요. 뭔 소리예요? 전 그냥 청소만 했어요. 그때 명숙이 나왔습니다. 오빠, 뭐해? 사람들 보잖아. 영수는 민석이를 놓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우리 어머니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경비한테 연락해서 출입 금지시킬 거야? 민석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민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눈을 뜨자 영수와 명숙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제 서명하셔야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다음번엔 정말 위험하실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재산 이전 동의서. 제 입술이 움직였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싫어. 영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두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자격이 없어. 명숙이 발끈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정혜한테 한 짓 알고 있어. 영수와 명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증거 다 있어. CCTV 영상, 방화범 고용 증거, 보험금 수령 내역. 모두 다. 영수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희가 불을 질렀어. 정혜를 죽이려고. 지분 30% 때문에. 보험금 5억 원 때문에. 명숙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난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경찰에 다 제출했어. 영수가 서류를 구겼습니다. 그럼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강민석에게 줄 거야. 영수와 명숙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그 청소부한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이는 내 손자야. 정혜의 아들. 너희 조카지. 영수와 명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정혜는 살아있었어. 너희가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지. 7층에서 뛰어내려 살았어. 제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정혜는 숨어서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10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지. 하지만 아들은 남았어. 내 손자가. 명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 청소부가... 내 손자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는 30년간 조카를 청소부로 부리고 있었던 거지. 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친자식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친자식이 동생을 죽이려 하니. 너희는 자식이 아니야. 살인 미수범이야. 그날 저는 변호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완성했어요. 모든 재산을 강민석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그리고 30년 전 화재 사건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영수와 명숙이 소환됐어요. 30년 전 방화 및 살인 미수 혐의. 두 사람은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새벽 2시에 회사로 들어가는 모습. 방화범 김철호의 통화 기록에는 영수와 117통의 통화. 계좌 이체 내역에는 2천만 원. 명숙의 보험 가입 기록에는 화재 사흘 전 5억 원 가입.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약한 몸이었지만 증인석에 앉았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박정희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재 발생 한 달 후 알았습니다. CCTV 영상과 탐정 보고서로 확인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왜 30년간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신고하면 피고인들이 다시 딸을 찾아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은 척하고 숨어 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숙연해졌어요. 판사가 영수와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은 울고 있었어요. 송구스럽습니다.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영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명숙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방화 및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혐의를 인정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이는 법정 뒤편에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내 친할머니였다니. 엄마가 30년간 숨어 살았다니. 저가 증언하는 내내 민석이는 울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와 민석이는 법정 복도에서 마주했습니다. 민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민석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30년 만에 만난 핏줄. 저는 손자를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민석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민석이도 울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엄마를 30년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몰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민석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30년간 혼자 살던 대저택. 넓고 쓸쓸한 공간. 민석이는 집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혼자 여기서 사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웠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있잖니. 민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서재로 데려갔어요. 오래된 금고가 있었습니다. 민석아, 이거 열어볼래?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보석함에서 반쪽 열쇠를 꺼냈습니다. 내 엄마가 가진 열쇠도 가져왔니? 민석이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목걸이에 매달린 반쪽 열쇠를 꺼냈습니다. 두 열쇠를 금고에 대었어요. 딸까. 열쇠가 맞물리며 금고가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젊은 정혜의 사진. 25살 정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갓 태어난 민석이를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민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도 함께 울었어요. 정혜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내 아들은 엄마가 잘 키울게. 우리는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민석이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석이가 밥을 떠서 제게 드렸어요. 할머니 많이 드세요. 저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민석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해. 민석이도 웃었어요. 저도요,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식탁을 물들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혜성그룹을 매각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불우한 청소년을 돕는 재단. 민석아, 내 엄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 거야. 정혜재단. 민석이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내 엄마가 원하던 일이야. 정혜는 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았거든. 가난했지만 주변 사람들을 도왔어. 민석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정혜재단이 문을 열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공간. 고아들을 위한 장학금, 청소년 쉼터, 무료 급식, 직업훈련. 개소식 날 저와 민석이가 나란히 섰습니다. 리본을 끊으며 우리는 미소 지었어요. 정혜야, 보고 있니? 엄마가 내 꿈을 이뤘어. 그날 저녁. 저와 민석이는 정혜의 묘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양평 작은 공동묘지. 소박한 비석 앞에 섰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혜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내 아들은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석이도 엄마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 이름으로 재단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민석이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민석아. 집에 가자. 네, 할머니.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석양을 향해 천천히. 제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평안. 정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손자를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정혜야, 내 아들 잘 키울게. 민석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엄마가 끝까지 지킬게.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정혜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부축하며 걸었어요.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석양 속으로 사라지는 할머니와 손자. 3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반쪽 열쇠가 마침내 하나로 맞물렸듯이 흩어진 가족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반쪽 열쇠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혹시 채워지지 않은 그리운 조각이 있으신가요? 30년의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하나로 맞물린 열쇠처럼 여러분의 아픈 기억도 언젠가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보고 싶거나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